네, 중일고 시험 대비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들, 그리고 아마 매체까지 해서 쭉 한번 돌게 될 텐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우리 저기, 직전 보강 때 싹 다 해야 되지만, 직전 보강 때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많은 학교들이 좀 몰려 있어서,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까 봐 좀 미리 녹화 촬영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갈 겁니다. 쭉 갈 거고 내용들 필요한 부분을 짚고 간단한 다이제스트 요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길진 않은데 워낙 또 이제 작품 수나 시험 범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부터 쭉 해서 진행을 해 나갈게요. 자, 요것들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받았던 표지들인데요. 예, 먼저 기초공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만 볼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순수하게 작품들을 볼 건데, 작품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너무 익숙한데요? 뭐, 뻔한데요? 싶으시다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작품이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재 개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내용 중심으로 보고 제재 개관에 있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시인이 썼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 우리들의 꿈이 맞나 한 폭의 비타민이 된다면으로 시작하는 전반부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리리부터 어느 겨울인도 우리 사랑을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지금 약간 화면을 보시면 전체의 내용이 딱 맞지 않지만 어느 날 당신과 내가부터 뭐 엮을 수 있다면 비단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까지 해서 이 부분 앞과 뒤가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뭐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좀 약간 글씨 거지 같을 수 있어요.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거 수미상관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수미상관 먼저 얘기를 하면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형식적인 완결성이 있고 그리고 운율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의미를 강조한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50% 정도만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지에 따라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어. 왜냐하면 작품의 시작과 끝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운율감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 운율도 넣었습니다. 일단 뒤에 보면 나와요. 일단 수미상관 중요한 부분은 했고 작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어느 날이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요거 그림 기억하시나요? 날실과 시실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섬유, 옷들의 섬유를 보면 이렇게 직조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와 당신이 서로 만나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꿈이 만나서 비단이 된다면, 말하자면 결실이죠, 결실. 그런 결실이 있다면, 자,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기다리겠다. 뭘? 지금 시험 직전 정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명확하게만 갈게요. 여기 뭐 근미래 이런 설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운 골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걸 내가 기다리고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서로 슬픔과 그리움의 상태인 거야. 그런데 이들도 어때? 미래에 만날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이 된다. 그래서 손을 준다. 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본다. 이런 것들은 다 서로 간의 위로와 위안.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하지만 그도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겨울인들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시에서의 이런 영탄, 적표현, 서리적 표현이지만 결국 영탄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시어에서 긍정과 부정의 시어를 잘 이해해 두시고, 저는 그 중간 지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의 상태이지만, 만남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서로에게, 아직 만나기 전의 사람이지만, 그들로부터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요 시적 발상,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이 시적 표현들,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어느 정도 됐는데 정리하는 거 요거까지는 봐야 되겠어요. 태도에 담긴 바람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시적화자의 바람. 시적화자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했고 여기는 시적화자의 요 왼쪽에 시적화자의 태도라고 했는데 의지를 표현한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정말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약간 좀 애매하다. 하지만 하지만 저라면 시험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위주로 설명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막말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의 제기할 때 요걸 들고 가야죠. 요걸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수미상관 아까 봤고요. 가정법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여운을 남긴다. 여운을 남긴다. 여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수업 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여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 그래 실제로 이런 거지 이런 거 여운이 짧죠?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쳐서 뒤에 소리가 잔상처럼 남게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뭐가 남긴 남나? 남는 건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여운인데 가정법으로 뭐 한다면 그 뒤에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겠죠. 근데 나오진 않고 그냥 한다면으로 끝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어, 이런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거 도치법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표현의 효과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을 했으면 그 뒤에는 뭔가 그 가정이 이루어진 뒤에 무엇인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끝나잖아. 위에 있어. 그렇기만 한다면 그 중간 부분, 6에서 10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치로서 그 뒤에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간절하게 기원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냥 남과 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이성 간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직조되는 것은 그 면직물을 만들기 위해 직조되는 수많은 날씨과 시실이 있듯이 우리 모두의 만남이야. 모두의 만남이야.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잡아요? 공동체적 연대다. 자, 요거는 요 단원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외재적 관점이 있고,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 시가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 그 사회의 배경 같은 것들을 보는 반영론이 있겠고, 또, 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닫느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외재적 관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내재적 관점인데 내재적 관점도 사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요 정강의 사불식고가 지금 추가 프린트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강의 사불식고는 이따가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딸려 있는 시가 있어요. 뒤에 있는 학습 활동들 다 저기 작품 해석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이해 관점들이죠. 자, 다음 작품은 한용운 시인입니다. 우리가 최근 복습 퀴즈로 봤지만 두 가지가 있죠. 한용운 시인의 시 특징, 시색의 특징, 역설과 어조. 역설이라는 표현과 이 어조. 요게 이제 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어조는 여성 화자처럼 나타나요.
어떤 소품이나 이런 걸로도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여성 화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섬세한 어조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존대하는 경어체를 좀 많이 씁니다. 내가 그만큼 그 님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용운의 시는 대부분의 역설로서 주제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지금 볼 이 시에서는 역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시 뭡니까?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당신이 맑은 새벽 나무 그늘 사이에 산보할 때, 산보한다? 옆에 뜻 보면 나와 있지만 여유롭게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처지, 당신의 처지가 굉장히 뭐 무난해요. 보통 나쁘지 않아. 그럴 때 나의 꿈은 뭐냐? 나는 뭐 할 거냐?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꿈은 뭐다? 당신이 편안하게 있을 때 나는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 곁에서 머리 위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름날 더위에 못 이겨서, 지금 상황 안 좋네. 지금 우리가 약간 날씨가 풀려서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 덥죠, 덥죠. 너무 더워서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뭐 한다? 맑은 바람이 되어서 내가 바로 에어컨이 되어서 당신의 주위를 떠들겠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위해주고, 당신에게 필요한 걸 해주겠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에 글을 볼 때 여유 있네, 여유 있어. 그때 나는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꼬여서 생각하면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글 읽는 거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 힘들 때, 좋을 때 다 지켜줬는데 나를 안 보고 책을 봐? 그러면서 귀뚤귀뚤 울겠다는 게 아니야. 이것은 글을 보는 백색 소음 같은 거야. 너를 지켜주면서 너의 운치를 돋우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의 꿈이에요. 당신의 모든 상황에 있어. 좋든 싫든 나쁘든 보통이든 나는 당신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꿈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환영운의 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어체 나타났죠.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화자로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경어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한 헌신적인 의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났지만,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1-1 단원에 있는 작품들은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 끝인데, 잠깐 넘어가서 시 좀 더 뒤에 여러분들은 학교 프린티에서 보게 된 것들, 추가 자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한 그림이 다른 그림에게인데, 이거는 그때 한번 추가적인 프린트로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는 차원에서 넣었었고, 요거 봐야죠. 요거 볼 때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도시 노동자다. 화자는 도시 노동자. 여기 그래서 암울해요. 이거 되게 암울합니다. 희망은 없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달 같은 거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거 희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 있네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물뿐만이 아니다. 나도 흐른다. 나의 인생도 흐른다라는 건데, 요거는 고단한 자신의 삶을 흐르는 물과 동일시한다. 뭐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긍정으로만 해석 안 되면 돼. 내 눈물이 흐르든 근데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인가요? 싶겠지만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고단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른다라는 건 뭐야? 나에게 희망 없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희망이 안 보이고 좀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복된다? 그게 지옥이죠, 뭐. 그게 지옥이지. 우리가 저와 같아서 지금 요 해석에 보면 반복해서 뜨는 달도 넣었는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시를 읽는 과정에서는 저 뒤에 나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걸 이것을 이제 지칭하는 대상으로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저와 같아서 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래서 뭐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이 사람의 인생도 화자의 인생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오늘도 뭐해?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면서 슬픔도 퍼다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슬픔을 퍼다 버린다고? 아, 그러면 이것은 추상의 구체화, 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퍼내 버린다라고 했다라는 건 퍼낼 수 있으려면 촉각이 가능해야죠. 퍼내 버리는 걸 보려면 시각이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인 슬픔이라는 감정을 퍼내 버린다는 식으로 구체적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다. 추상의 구체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픔을 위로하는, 정화하는 방식인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의 삶에서 지금 삽으로 슬픔 퍼다 버렸다고 해서 지금 희망적이다? 아니에요. 뒤에랑 안 맞아. 여기서 갑자기 희망을 찾고, 오케이. 그럼 시 여기서 끝났어야 돼. 아, 역시 괴로울 때는 삽질이 최고야. 흐르는 물에 삽질하고 씻어버리면 내 마음도 정화돼. 정신과 왜 있냐고. 우울증 환자 왜 있냐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 화자도 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 스스로 깊어간다. 나의 인생도 이 강과 같다고 해서 강을 계속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강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성찰적 자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성을 통해서 나아간다가 아니에요. 내 삶이 괴롭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회한의 구간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할 수 있는 거 없어. 담배 피우면서 잠시 시름을 풀어내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따 나오지만 그 돌아가는 곳은 어때요? 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을의 일원이고 나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죠. 자, 스포였고요. 삽자루에 담긴 한 생이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삽자루라니까 뭐 2억 8천만 원짜리 포크레인이 아니에요. 노동할 때 자신의 힘 자신의 육체적 능력 외에는 없어. 별다른 기술이 없단 말이야. 큰 돈을 벌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삶으로 이어간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요령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육체 노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육체적인 능력에 퇴행이 오겠죠.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언젠가 내가 그 하루를 제대로 못 버는 날이 오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거 희망이 없고. 그래서 뭐라 그래? 내 생애가 저문다고 얘기하잖아. 저문다. 그리고 이 저문 가운데 이 썩은 물, 자, 오염된 환경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인생의 괴로움,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버거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 오염 튀어나오면 너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조금 산업화라는 거랑 연결을 시키면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쳇바퀴 도는 노동의 배경도 산업화고 이 강물이 썩어서 까맣게 된 것도 산업화의 영향이라고. 이 시대적인 흐름,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이 공통 분모로 있다는 점에서 오염된 환경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써요. 네, 해석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감성 흐트러뜨리기 싫어서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들어갈 수 있다. 달이 뜨는구나. 여기 달 조심해야죠. 달은 대부분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대개의 경우, 완전한 건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여기에서도 어둠, 요거 얘기를 합니다. 어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인다라는 게, 와, 정말 좋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빛이라고 해석하고 긍정으로 해석할 때 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생각이잖아. 그런데 보통은 이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달이 잘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 강이 깜깜하고 어둡고 썩었다라는 얘기야. 또 하나, 반복된다. 달이 계속 또 떠요. 또 떠요. 썩은 물에서 계속 떠요. 아까 이 반복 지금 뭐랑 똑같아? 물처럼 계속 흐르고 내 인생처럼 계속 희망 없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우리가 저와 같아서 위에랑 똑같네 위에랑 우리도 저와 같아서 삽을 씻으며 어쩌고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도 저와 같아서 삽을 씻고 근데 이거는 수미상관으로는 안 봅니다. 수미상관은 뭔가 기준이 나이브한 것 같으면서도 변형된 수미상관도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앞뒤가 딱 맞기는 해야 돼.
비슷한 내용으로든 뭐든 형식으로든 좀 맞기는 해야 돼. 심지어 내용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형식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아, 여기 뒤에가 조금 애매한데. 음, 삽을 씻고 돌아가야 한다. 이 뒤에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해설에서도 수미상관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역시나 반복되기 때문에, 희망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요거 보이세요? 시인의 애정은 있다. 아니, 산업화를 통해서 다들 발전하는 거,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어? 대한민국. 이러고 있을 때 다들 국뽕이 차오르고 올라가는 GDP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시인은 뭘 봐?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을 인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보다 시인의 애정이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 출제자한테 요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약간의 해석을 좀 이제 좀 광범위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요거 변형된 수미 상관으로는 볼 수 없나요?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 자, 이용학의 그리움 넘어가고요. 공무도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 그 직전 보강 자료에 같이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공무도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 당신이란 얘기예요. 없을 문자인데 부정어로 쓴 겁니다. 건넌다,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여기 다. 이게 다 강이에요, 강. 원래 배경설화 있지요? 배경설화. 뒤에 나오니까 이걸로 얘기할게.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다. 여기 조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에요. 앞에 있는 고자가 오래됐다는 뜻인데 아니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옛날이라고 우리는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뒤에 이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이제 창건을 할 때, 그게 개국하면서 앞에 조선이란 나라 있는데요? 아, 그래? 아, 거기 있는 어르신들 지금 혹시 뭐 이의 제기할 사람 있어? 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조선하고 그 옛날 조선이라고 하자, 거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이 고조선 때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실존하고 있는 고대 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고대 가요입니다.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머리가 하얀 백수광부라고 이야기하죠. 미치광이 사나이가 술병 끼고 비틀거면서 강물로 가고 있어요. 아내가 당연히 말렸죠. 말렸는데 들어가서 죽었어요. 아내는 남편 보고 가지 말라고 막 불렀는데 소용이 없어서 죽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공부라는 악기를 타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너무 구슬퍼서 광리자고 뱃사람인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었네. 슬펐어요. 그리고 다 부르고 나서 이 아내, 누구 아내야? 이 미치광이 사나이, 백수광부의 아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광리자고는 이럴 때까지 이제 다 보고 있었어. 보고 듣고 하고 있었어. 그건 뭐 인간 CCTV지. 다 보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노래도 외웠나 봐. 들려주었더니 여옥이라고 하는 이건 광리자고의 아내입니다. 눈물 흘리며 야 여기 고조선 특징인가 뭐 슬프면 이 악기를 딱 꺼내네. 이 공허한 악기를 끌어안고 이 노래를 또 이 광리자고가 전한 걸 갖다 이렇게 또 연주를 했어. 그랬더니 뭐 이 얘기를 뭐 다들 듣고 있었냐? 라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고 이 노래를 연주하고 그랬던 게 좀 퍼졌겠죠. 그랬더니 이 슬픈 곡조와 사연과 이런 것 때문에 저처럼 눈물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울었다. 어, 이 노래 다 이제 퍼졌다 이런 얘기지. 강의 의미를 먼저 얘기하는데 강의 의미 이별, 이게 해서 죽음, 결국은 새로운 차원의 만남인데 이거 약간 뇌절이긴 하다. 자, 그러면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딴 것과 달리 좀 같이 배경 지식을 좀 얘기를 했어요.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 여기서 백수강부라고 하는 그 님에게 강 건너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별이지, 이별. 근데 끝내 건너셨어요? 건너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부재, 경계,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여기에서 지금 이 경계를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건너가 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정서, 체념밖에 없죠. 이 영탄 하소연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건너버렸어. 건너버렸어. 이 결국은 체념으로 귀결될 거야. 이 정서로. 결국은. 왜? 죽었으니까. 님은 끝내 이걸 건넜습니다. 내가 있는 곳, 산자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을 나누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경계를 건너버렸다. 그리고 건너버렸어, 죽어버렸어,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찌하고, 탄식, 체념, 영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내용 되게 간단한데, 문제로 내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물의 의미가, 물이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물의 의미가 변화한다. 처음에는 건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건너면 이별이 되는 거고, 그 이별의 경계인 거고, 근데 그냥 이별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뇌절이라고 했던 거, 결국은 이 사람도 빠져 죽었으니까 재회의 대상이다, 까진데, 요거는 솔직히 좀 뇌절이다. 그러니까, 재회의 공간으로서, 이거는 이제 약간, 뇌절, 뇌절. 제 공간으로서 이 물을 보는 게 약간 뇌절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작품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배경설화까지 봐야지 재회고 뭐고 한다. 왜? 같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 작품의 내용까지 해서는 아 이거 어떡하나 요 정도까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단원과 그 관련 시까지를 보았습니다. 뒤에는 바로 창의성인데, 문학 작품으로 쭉 이어갈게요. 그냥 쭉 이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창의성, 매체,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봐야 되는, 문학 작품. 바로 4단원이죠. 자, 4단원. 역시나 본문 내용 위주로 볼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건 서경별곡이다. 서경별곡. 자,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그래서, 중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근데 실제로 만든 것은 조선이 아니죠. 만든 것은 고려시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질과 서경이 지금 앞에 있는 요 앞부분하고 또 아질가라고 하는 여음, 우리가 운율을 돋우기 위해서 한번 넣어주는 요거까지가 반복돼요. 그래서 해석은 항상 뒤에 있는 요거를 이제 세 음보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씩 삼음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네,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나 규칙으로 놓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뭘로 본다? 이제 삼음보, 음보율로 우리의 어떤 리듬적, 운율적 규칙성을 이야기합니다. 서경도 서울이지만 말씀드렸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 서경이라고 하는 이 평양이라는 곳이 서울이다. 서울이다. 서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중세 때 이전까지,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표기상 서울을 어떻게 보느냐? 서울은 곧 수도 내지는 약간 도심 이런 느낌으로 본 거야. 여기서 또 맥락상 그런 의미죠. 서경이 뭐다? 서울이다. 서경도 곧 도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아, 서경도 신도시야. 여기서 사람 살기 좋은 데인데 이런 얘기예요. 서경도 서울이지만
자, 그 뒤로 바로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에서 의미 찾지 마세요. 후렴구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들어간, 악기의 소리를 따라했다. 이런 썰들은 있지만, 근데 이거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한자어로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이 작품의 내용과 큰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복수 퀴즈로 풀어보는 이 가시리 같은 경우 위증절과 태평성대 나오죠? 하지만 이별 얘기인데 태평성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로 이 내용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있는 구성들 보시면 이런 울림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살려주는 정도다. 자, 닫곤대, 이게 닦다, 그래서 뭐, 재수하다, 중수하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길을 닦다란 표현 하시나요? 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길을 닦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도시에 쓴 거야. 소성경. 이 서경이라고 하는, 평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만하다. 그러니까 앞에랑 이어봅시다. 서경도 도심지어서 잘 닦은 도심지어서 내가 서경을 사랑할 만하다, 좋아할 만하다, 난 좋아한다. 나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여행으로 님과 헤어질 바에는 어떻게 한다? 님과 헤어질 것 같아? 이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질삼배 버리시고 질삼배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별이 여성이다. 왜? 길쌈하던 배를 이제 만들던 거를 그냥 다 버려버려. 이거 사실 보통의 여성들의 생계거든요. 근데 이거 버려버려. 생계고 뭐고 난 필요 없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나 여기서 가게 하고 있는데, 나 멀리 가는데 어딜 따라와? 너 가게도 있잖아. 괜찮아. 불 질렀어. 이런 얘기라니. 여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고 버렸다라고 하는 게 또 뭐다? 이 여성의 결단,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진짜 사랑이란 감정으로 내가 생계고 뭐고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하면 괴실한데 네가 사랑만 해주면 내가 울며 울며 곰자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강조의 전미사라고 가르쳐 드렸던 거 울면서 울면서 어떻게 한다? 쫓아가겠다.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야, 확고하지? 자, 두 번째 구간 부분입니다. 여기도 반복과 여음이라 답변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긴 좀 특이한 게 뭐다? 정석과 제6연과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똑같아.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이것이 원래 그때 유행했던 노랫말인가 보다. 항상 다들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저 어렸을 때 발라드 보면은, 일단 화자가 곧 죽을 거야. 왜냐하면 연인은 곧 죽었거나, 곧 죽을 예정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거나, 이런 거라서 이제 죽을 생각. 목숨 걸고 사랑 시작하는 거야. 죽기를 전제로. 요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그 시대를 타는 거죠. 예. 그러다가 뭐 뒤쪽에 보면 막 케이팝 보면 이제 뭐 걸그룹들 나와서 내가 되게 개쎄다 뭐 이런 얘기들 반복하는 것처럼 그때 유행하는 가사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유행하던 가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채집해서 이제 뭐 고려가요를 조선에서 정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뭐 이제 좀 조합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비네. 아, 이거 좀 넣어볼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후대에 전달할 때 그렇게 넣었다는 썰도 있고 어찌됐든 좀 가변적으로 서로 이제 그 특정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쓰였구나 어차피 뭐 저작권도 없는 거 그럼 좋으면 쓰는 거지.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내용이 이렇죠. 구슬 목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바위에 떨어집니다. 바위에 떨어져서 결국 구슬이 깨지는 거니까 바위가 어떤 사랑의 장애물이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목걸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가정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위에 구슬이 깨져도 그걸 연결하던 끈은 있지 않느냐. 끈. 그리고 많은 친구들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끈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사랑이냐, 믿음이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는 선지가 나오거나 그런 필요가 있다면 믿음으로 고르시면 돼. 구슬이 사랑이라면 끈은 믿음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 근데 생각해 보라고. 여기도 나오지만 사랑과 믿음을 강조함이라고 나오죠. 두 개가 원래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 어때? 굉장히 멀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즈문해를 아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도 우리는 믿음이야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아, 이거 사랑과 믿음으로 두 개를 구분하라라고 하면 믿음으로 가시고. 그런데 보통은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죠. 아니, 사랑은 없고 믿음만 있으면 그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융통성 있게 선지를 보셔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믿음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고르라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면 믿음으로 가시라. 자,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깨져도 끈은 남듯이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우리들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요 구간. 요 구간.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다고 바로 느끼셨어야 돼. 더구나 뒷부분까지 읽으면 너무 이상해. 뒤에 보면 구연에서 14연이라고 나와 있는 이 뒤에 부분 보시면 아시죠? 질투심 막 드러난다. 아, 저거 건너가면은 그년 나의 연적 걔를 만나서 또 희희낙낙거릴 텐데 아, 그 꼴 못 보겠는데 그래서 화는 못 내고 뱃사공한테 화내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 집착이 강하다고. 자신의 사랑과 감정에 충실한 여성인 상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5년에서 8년 여기 이 구간에서는 뭐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어르고 달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잠깐 이제 마음이 들쭉날쭉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화자가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성 화자는 막 따라간다 그러는데 5에서 8회에서 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린 믿음이 있잖아. 우리 믿고 기다려야지. 어허, 기다려. 이렇게 대하는 남성화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근데 참고하십시오. 여기 지금 교과서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뭐 따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참고. 근데 제가 약간 저의 약간 어떤 승부수? 약간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언급하지 않고 보기에다 툭 던져가지고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만 딱 맞춰버리는 거. 요게 이제 요번 시험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후반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대단하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서 놓았느냐? 샤공아. 뱃사공을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배를 띄웠냐? 뱃사공한테 배 왜 띄웠냐? 너 강 넓은 거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진상이죠. 아니, 강이 넓으니까 배를 타고 가지. 아니, 그리고 배가 있으니까 뱃사공이 있지. 그런데 뭐라고 해? 바로 패드립부터 갈긴다고.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네 각시가 바람난 줄 몰라서. 그래서 너 지금 우리 연애의 회방질이냐? 아니, 뱃사공이 배를 모는 게 왜 연애의 해방이에요? 이 사람 입장인 거야. 타자의 입장에서는 뭐다? 나랑 님을 떨어뜨려 놓는 거, 네가 감히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응? 네 여친이나 잘 챙겨. 요렇게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진상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최근 또 우리 복수 퀴즈에서 보면 나왔던 게 뭐야?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요괴같이 얄미우랴로 시작하는 사설시조 있었잖아. 개 때문에 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걔는 묶으면 돼. 여차하면 그냥 한 그릇 뚝딱 해버리면 돼. 근데 님이 안 오는 이유는 사실 내가 싫은 거야. 근데 그걸 꺼내기가 너무 괴롭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굳건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잖아. 아, 얼마나 속상해. 뱃사공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속이 편하지.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그 질투. 님께서 대동강을 건너가면 그러면 꽃을 따게 될 텐데. 꺾고 말 텐데. 여러분, 근데 이거 상황 설명하실 때, 배가 이미 떠났다, 또는 대동강으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10배에 얹은다. 10배. 갈 배. 떠나갈 배라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미래형이잖아. 그리고 뒤에도 어때? 덧골이다, 이것도 어때? 추측이야.
꺾을 것입니다. 추측이야. 그러니까 배가 이미 도착했다거나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적어도 지금 상황 여기 나와 있는 문법적 요소로만 보면 잘 봐줘도 지금 배가 가고 있는 정도, 즉 소리 지르는 정도야. 뭐 배가 이미 도착해 버렸다 이러면 조금 글쎄요 안 맞아요. 음. 직역했을 때 왜냐면 중세국어는 또 그렇게 향가 뒤에 배우는 제망매가 같은 건 향가잖아요. 향찰은 아직까지 명확한 해석, 각자의 연구자들은 명확하게 해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은 잘 안 나오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그래도 얼추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문법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거 이미 도착했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거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출제자랑 남은 기간 한번 합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별곡 지나서 뒤에 뭐가 나왔냐? 그 고려가요의 특징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생략할게요. 바로, 바로, 네, 향가, 향가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얘가 더 먼저죠. 얘가 더 먼저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향가는 학교에서는 요거 좀, 말하자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가 있냐. 이 표기에서 이제 어, 뜻을 빌려오는 훈자, 그리고 소리, 한자의 음을 빌려오는 음자를 섞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요 지금 제망매가 해독한 김한진 선생님의 얘기인데, 이제 훈자는 보통 실질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는 이제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 음자는 보통 이제 형식 형태소. 요럴 때 쓴다. 뭐 요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자료도 너무 적고, 연구가 이제 완성이 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 어쨌든 향찰 표기라는 건 분명하다. 향찰 표기는 이제 고대 국어의 표기죠. 우리 말은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는 다른데 우리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동아시아의 어떤 보편 문자인 한문을 쓸 수밖에 없고 한문을 읽는 음과 한문에서 뜻하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구현해내고 의미를 우리의 문법에 맞게 전달한 게 이제 향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이건 고대 국어 가야 돼요. 국어사 나오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1학년들 시험 범위라든가 학습 목표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심화 가서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내용 위주로 볼 건데, 내용도 너무 단출해서 배경설화를 같이 얘기를 해야 돼. 신라시대 고승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낼 때였다.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더니 바람이 불고 관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돈 지전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알려진 서쪽 서광정토로 날아갔다고 한다. 네, 요게 이제 배경설화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막 누이가 채 죽기 전에 뭐 임종을 월명사가 지켰나 어쨌나 이거 알기가 어렵고 사실 문학적 상상력을 보태도 알기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누이가 이미 죽은 상태로 본 게 맞겠죠. 그래야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러워요. 시작할 때.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제막매가 일단 제목에서 주제가 다 드러난다. 막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라는 거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식부채 향가예요. 식부채 향가를 뭐 사뇌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442, 네 줄 네 줄 두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인데요. 여기서 누이가 머뭇거린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해석도 있다고 들었어요. 조금 별로입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걸 해석하실 때
죽는 게 누이기 때문에 누이가 두려워할 거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대 가요랑 이런 오래된 시가의 경우, 화자랑 작가를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월명사의 입장에서 화자가 설정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뭐 해석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생사의 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월명사 살아있고 누이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누이 입장에서의 두려움, 누이도 월명사와의 이별이기 때문에 두렵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두렵다. 월명사 입장에서의 두려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이는 지금 뒤에 보면 나오지만, 누이는 지금 나와 함께한 나의 혈육인데, 지금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렇게 험하게 끝나버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죽음이라는 개념과 존재 자체, 현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통상여, 아마 제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은데, 저희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여가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냥 가서 딱 입관시켜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천천히 간다. 망자의 미련을 뜻하는 거야, 그게. 뭐, 천천히 가, 천천히. 동네 뒷산처럼 돼 있는 게 그 선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그냥 느릿느릿 간다고 빨리빨리 가서 묵고 다들 쉬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에요. 삶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있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움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해석과 이해입니다. 자, 나는 간다는 말, 요거는 이제 직접 인용으로서 항상 얘기해요. 죽은 누이가 자기는 간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급하게 죽은 거야. 급사야, 급사, 이거. 어찌 갑니까? 이거 봐봐. 이거 어찌 갑니까? 이런 것도 월명사의 정서잖아. 누이의 죽음을 황망하게 느끼는 월명사의 정서로.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월명사가 개인의 죽음. 누구? 죽은 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요거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을 모두 다 누이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잎이 떨어지는 거잖아. 떨어지는 잎은 빼박으로 누이의 죽음,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데 이른 바람이 말하자면 원인 제공이잖아.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게 운명이라면, 사인이라면,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 죽음의 원인과 죽은 당사자를 합쳐서 그냥 당사자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그냥 누이의 죽음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한 가지, 같은 부모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른다. 그러니까 월명사 오빠인 내가 죽은 누이와 한 가지, 같은 부모님에게서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서로가 있었잖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존재잖아. 그런데, 뭐야? 그런데 죽고 나면 모른다는 거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가는 곳을 모른다. 허무하다. 결국은 이건 뭐야? 얘들아, 우리 혈육의 죽음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체험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체험. 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집안이다. 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면 누구나 체험할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허무하잖아. 자, 개인의 슬픔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뭐다? 이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야. 그만큼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이런 인생의 허무함, 죽음의 보편성에 의한 인생의 허무함을 뭘로 극복해? 종교로 극복한 거야, 여기. 아, 조심하세요. 끝에 두 줄 전체가 낙구입니다. 구행과 십행이 낙구라고. 미타찰에서 만날 나. 근데 그 구행, 즉 낙구의 시작은 뭐다?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한다. 미타찰, 미타찰. 극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극락세계야.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누가 만나? 내가 만나지, 내가. 누구를? 누이를 만나지. 네, 불교적 세계관 말씀드렸죠. 윤회 사상이다. 이번 생 끝나면 각자의 마일리지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윤회다.
내가 극락으로 가려면, 죽어서 극락으로 가려면 내가 돌을 닦으면서 좋은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해석할 때, 야, 진짜 변태냐? 미타찰에서 만날 나 지금 죽어요라는 뜻이 아니야. 언젠가 살다 보면 내가 죽을 날이 오겠지. 오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선한 마일리지를 많이 못 쌓았어. 그러면 지옥 가고, 지옥 가면 누이를 못 만날 거 아니야. 즉, 이 말의 전제는 누이는 이미 착하게 살았고 순수했기 때문에 미타찰에 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누이는 이미 갔어. 월명사만 가면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월명사의 자신이 어느 날 죽는데, 죽을 때 착한 마일리지를 많이 못 쌓으면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종교적으로 돌을 닦아서 선한 마일리지를 많이 쌓겠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나오고 죽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허무함이 나타나고 그런 갈등에서 결국 월명사는 어떤 선택을 했다? 종교적으로 이 괴로움과 허무함을 초극승화 극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낙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탄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 뒤에 한 1000년쯤 뒤에 시조 종장의 처분보가 삼음절로 유지되고 있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맞물려서 이게 어떤 민족 문학의 어떤 그 틀, 요소가 된다. 전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뒤로 또 가볼게요. 예, 바로바로 진달래꽃. 아, 현대까지 왔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경별곡이나 가시리 비롯한 고려가요를 좀 더 좋아합니다. 정서 표현에 있어서. 좀 시원시원하잖아. 서경별곡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 시원시원하잖아. 야, 그리고 좀 그 해학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사공한테 화풀이 하는 게 제가 뭐 진상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만약 그런 상황이면 존나 진상이죠. 진상 맞는데, 또 이해가 되잖아. 얼마나 또 좋으면 또 그러겠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당사자한테 욕도 못하고, 그냥 뱃사공한테, 엄한 뱃사공한테 화풀이 하는 것도 나쁜 행동이지만 일명 공감 가고 이해 가는 데가 인간미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저는 진달래꽃 같은 거 솔직히 제일 무섭습니다. 이 장르로 치면 이거는 호러야, 호러. 볼까요? 일단 또 눈에 확 띄는 게 수미상관이에요. 그죠?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미상관으로 보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셋으로 끊었죠. 삼음보 어떻게 끊었는지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 세 구간으로 끓인 것도 맞고 그 얘기도 하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일곱 글자. 가실 때에는 다섯 글자. 말없이 고이보내 일곱 글자. 드리울이다 다섯 글자. 그래서 실, 오, 조의, 음, 수, 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음수율. 글자 수를 맞춘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그 민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민요도 삼음보거든. 자,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대. 자, 참고로 이건 가정된 상황이에요. 지금 일어난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가정된 상황에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떠난다고 해보자라는 거야. 어떤 거니? 헤어지는데 이별 사유. 왜 갑자기 끝내자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 너 토 나와. 이런 얘기. 그래서 엄청난 상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화자는 어떻게 해? 말없이 보내드려. 말없이 그냥 고이 보내드리리. 뒤에다가 우리다 계속 반복돼서 이것도 유사한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이라고 나오죠? 이제 끝에 비슷한 소리로 운율을 맞춘다. 그래서 다리 각자 써서 가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영변의 약산, 실존하는 영변, 예, 실제 지명입니다. 우리한테는 진달래꽃으로 유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변, 이제 핵실험 여기서 하는 걸로 유명해요. 어찌됐든,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실제 지명을 쓰면 어떻게 돼?
그 지역을 떠올리면서 그 공간에서의 진달래꽃도 같이 연상하면서 향토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라는 거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 진달래꽃, 이거 오디오 표시가 왜 이렇게 신통찮지? 소리가 잘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겠다. 어, 지금 헤어졌어. 그런데 나의 선택은 뭐야? 화자의 선택은 님이 나를 버린 사람이 갈 길에 꽃을 뿌린다. 이게 산화공덕, 꽃을 뿌려서 덕을 쌓는다. 이게 축원하는 거야. 아니, 나를 차고 갔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축원하지? 축원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이별했어도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가시는 걸음걸음 그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거 역설적 표현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이거. 그 사뿐히 들여밟고. 사뿐하다는 건 가볍잖아요. 지려밟는다라고 하는 건 왼쪽 보면 뭐야? 내리 눌러밟다, 지르밟다의 방언이래. 담뱃불 끄듯이 밟는 거야,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왜 이게 역설이니? 역설인 건 이해되는데, 모순된 표현인 건 이해되는데, 알아먹어야 이제, 이거를 역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꽃은 나의 분신이야. 나의 희생이야. 나의 사랑이야. 나를 떠나는 사람마저도 축복하고 가는 길에 꽃비를 뿌려줄 수 있는 나의 헌신적인 사랑이야. 그 꽃을 그 사람이 발걸음이 가볍고 그 사람이 행복하라고 뿌린 것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선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희생을 하고 있는 나한테는 나를 밟고 있는 거야. 나를 떠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될 거 아니야. 지저밟는 거 같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라도 가. 괜찮대. 나는 꽃을 뿌리겠대. 그래서 숭고한 사랑의 승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일단 뭐 도치가 이렇게 드러났죠. 눈물 안 흘린다고 해야지. 네, 아니 눈물 흘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슬프죠. 슬프겠지. 그런데 눈물이라고 하는 슬픔의 상징을 하지 않겠다. 이건 뭐야? 하지만 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불비의 정서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A불비는 직역하면 슬프되 슬프지 않다라는 얘기거든. 말이 이상하잖아. 슬프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 본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또 안 보는 끼들이 있겠지. 반드시 보라고 제가 또 톡에다가 올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걔네들 때문에 열받으면 뭐 하냐. 안 볼 애들한테 여기서 화를 내봐야 의미가 없어. 이 지각의 역설이야. 지각하지 말라고 소리치면 지각 안 한 애들만 혼나고 있다. 좋습니다. 일단은 문학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서 끊고 다른 영상으로 창의성 그리고 매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